안녕하십니까. 자, 연력학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열과 온도 그리고 열 용량, 비열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을 가하면은 이게 이제 온도 델타 T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뭘 공부하느냐 하면은 상변화라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상변화. 상이라는 게 뭐냐면 페이즈고 변화는 이제 change죠. 상이 변한다,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통 이제 어떤 개가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개의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이제 액체, 고체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체 상태는 수증기고 액체는 물이고 고체는 이제 얼음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온도를 상승시키면은 열을 가하는 거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예를 들어 물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 가지고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를 우리가 융해라 그럽니다. 영어로 이제 fuse, F-U-S-E, 녹는다는 뜻이죠. 이거 이제 융해란 말 쓰고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걸 갖다가 기화라 그래요. vaporize 한다, 이렇게. 그다음 기체가 액체 되는 거는 액화라 그러고요. 그다음 액체가 고체 되는 거는 응고라 그럽니다. 요런 이제 변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상변화라 그래요. 그 액화, 기화, 응고, 융해 이런 것들이 바로 상변화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런 이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출발점을 고체로 할까요? 고체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이제 열을 가하면은 쭉 온도가 상승하죠. 쭉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상승해 가지고 이제 고체가 액체로 되려는 순간이 됩니다. 이제 여기가 바로 융해 시작이죠. 융해 시작점이 옵니다. 여기서 열을 쭉 가하면은 참고로 이때는 온도가 상승하죠. 그러다가 융해가 시작되는 점이 되면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더라도 계속 융해 계속됩니다. 융해가 계속되고 온도 불변입니다. 그러다 융해가 다 되면 이제부터는 액체 상태죠. 여기 이제 액체 상태가 되었어요. 여기 열을 계속 가하면은 이제 액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서 요까지가 고체 상태고요. 여기서부터는 액체 상태죠. 액체 상태로 쭉 이제 열을 갖다가 열을 가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온도 상승합니다. 이 부분은 온도가 상승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그림으로 그리니까 좀 그런데 스텝이 요 부분이 사실은 온도가 불변이죠. 여기 오면 또 여기 온도 불변이 있습니다. 여기 요때는 기화가 되는 거죠. 이제 기화가 됩니다. 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온도 불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요 지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온도 상승합니다. 열은 계속 흡수합니다만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을 보면은 크게 이제 5가지. 고체인 상태에서 열을 흡수해가지고 온도가 쭉 상승하고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대충. 요거는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 출발점 여기에 이제 고체가 여기 출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체 상태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어주는 말이죠. 이렇게 온도가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 T, temperature, 온도.
자, 고체 상태로 쭉 이제 열을 가하면은 열은 계속 가하는 거죠. 열을 가하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요 점이 바로 어떤 점이냐,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상태입니다. 융해되는 상태죠. 그래서 융해되는 동안 온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액체 상태가 됐죠. 그럼 온도가 또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고체 상태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고체 상태, 여기에 융해되는 과정, 여기에 액체 상태, 그다음 여기는 이제 기화되는 과정이죠. 기화되는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이건 기화가 되는 과정이고,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상승합니다. 온도가. 요거는 이제 기체 상태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 사이에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온도가 변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체가 액체로 되는 이 과정에는 이제 원래 고체가 많았는데 전부 다 고체였죠. 근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녹으면서 액체로 변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상변화죠. 상변화되는 동안에 열을 흡수하면은 흡수된 열은 온도는 그대로 있고,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고체보다 액체가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기체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온도가 두 가지 특별한 온도가 있죠. 요 온도, 요게 이제 융해되는 융해점이고, 그게 물로 치면은 여기 바로 얼음이 녹는 온도죠. 0도C에 해당되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물이 끓는 온도죠, 말하자면. 여기 이제 기화되는 온도죠. 그래서 그런 온도가 두 개 존재합니다. 여기에 바로 고체, 액체, 기체 사이에 이제 이 상변화가 일어나는 온도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상태가 세 개이기 때문에 이제 C라는 게, C가 우리 이미 공부한 거죠. 이 비열이죠, 비열. 이게 뭡니까? 비열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를 갖다가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을, 그걸 갖다가 단위 질량당 다룬 거죠. 근데 비열도 이제 보다시피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어떤 게 되느냐. 자, C 고체가 있고, C 액체가 있고, C 기체가 있는 거죠. 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세 가지가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고체 상태에서 이제 이 열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자, 고체 상태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는 그때는 C 고체를 써주는 거죠. 요거 곱하기 질량 곱하기 고체 상태에서 변한 온도를 델타 T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Q 고체 상태에서, 이 고체 상태에서 이제 온도가 상승할 때, 이때는 질량 곱하기, 이건 질량이죠. 그 다음에 C 고체, 그 다음에 델타 T. 이제 델타 T는 온도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겠죠. 이제 액체 상태일 때는 요 C 자리에다가 C 액체를 대입하고, 기체 상태일 때는 C 기체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융해하고 기화하는 요 과정에도 열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때 필요한 열을 잡열이라 그럽니다. 그때 필요한 잡열, 그 L자를 써가지고 잡열이라 그러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요거는 단위 질량당 흡수하는 열의 양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이제 무거울수록 그 예를 들어 녹는데 열을 많이 흡수하겠죠. 비례하니까 그 이제 질량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 단위는 뭐겠습니까? 열의 단위는 물론 칼로리 써도 됩니다만 우린 줄 쓰기로 했죠. 줄 per 킬로그램 하면 되겠죠. 참고로 이 비열의 단위는 줄 per 킬로그램에다가 또 K를 곱해줬죠. 온도. 단위 온도당 단위 질량당 열이고, 잡열은 그냥 단순하게 질량만, 이 온도 변화는 없기 때문에 질량만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 상변화가 일어나는 점이 두 점이죠. 고체에서 액체되는 거, 액체에서 기체되는 거. 그래서 LF 하면은 요 이제 퓨즈 녹는데 이제 사용되는 잡열이다. 이 녹는데 들어가는 잡열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녹는 거를 융해라 그러죠. 융해열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LV 하면은 이제 녹아가지고 액체가 돼가지고 쭉 온도 올라가다가 기체되는데 그 기화되는데 사용되는 잡열이다. 그래서 기화열 이런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이죠. 물의 경우 H2O죠. 의 경우에 자 C에 물은 이제 고체의 경우에는 얼음이죠. 하고 C의 물하고 C의 기체는 수증기라고 써야죠. 수증기하고 다 다르다 그랬죠. 자, 이 값이 얼마냐 하면은 물은 우리가 알고 있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4186 줄 per 킬로그램 K다. 자, 얼음은요. 2090입니다. 줄 per 킬로그램 K고요. 그다음 수증기 경우에는 2010이네요. 이거로 줄 per 킬로그램 K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H2O 경우에 L 퓨전 그러니까 융해열은 얼마냐 하면은 33만 3천 줄 per 킬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기화되는데 필요한 기화열은 226만 줄 per 킬로그램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예냐? 자, 얼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얼음 1g 온도가 얼음 온도가 있죠. 온도가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온도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0도씨, 영하 30도씨죠. 얼음 1g을 쭉 녹이고 또 기화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증기 그람 수는 그대로겠죠. 수증기 1g이 되겠죠. 1g 온도를 갖다가 120도씨라 그럽시다. 로 전환하려 그런다. 이제 변화를 시킨단 말이죠. 이때 총 열이 얼마가 필요하냐? 얼마나 열을 가해줘야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아까 그린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갈 때 처음에는 이제 출발점이 마이너스 30도씨입니다. 마이너스 30도씨. 물론 이거 절대 온도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그냥 섭씨로 섭시다 여기서는. 자, 최종적으로는 120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도씨까지. 최종적인 거고요. 그 사이에 이게 얼음에서 물로 녹는 게 0도고 그다음에 끓는 게 100도죠. 그래서 이 100하고 0도씨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은 고체, 액체, 기체 여기 이제 얼음 상태고 이게 물 상태고 이게 수증기 상태다. 그 여기는 이제 액화되는 과정이고 기화되는 액화가 아니죠. 여기 융해되는 과정이고 액화라는 용어는요 고체에서 액체되는 게 아니고 기체에서 액체될 때 액화란 말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기화되는 거죠. 자, 온도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0도씨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또 100도까지 상승했다가 또 머물렀다가 드디어 120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 단계마다 열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Q1부터 자, Q1은 요거는 뭡니까? 이제 온도가 상승 중이죠. 마이너스 30에서 0도까지. 그래서 질량 곱하기 요때는 얼음이니까 C 얼음을 써줘야죠. 얼음의 비열을 써주고 그 다음에 델타 T 첫 번째 단계 델타 T는 마이너스 30에서 0도로 가니까
도시인데 30K나 똑같아 그랬죠. 저 M은 1g이니까 0.001kg. 그다음 C 얼음은 아까 우리가 2090이라 그랬죠. 2090 줄 per 킬로그램 K. 그다음에 온도는 마이너스 30에서 0으로 가니까 30이죠. 30도씨나 30K나 똑같습니다. 여기 써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이제 단위는 킬로그램 K가 분모에 있던 게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건 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양 계산하면은 이게 얼마가 되느냐? 2, 3은 6에다가 3, 9, 27, 62.7줄이 되죠. 62.7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 이건 이제 바로 잡열에 의한 열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총 질량 곱하기 잡열 해주면 되겠죠. 잡열인데 여기서는 융해되는 거니까 융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0.001 kg에다가 LF가 얼마나 그랬죠? 33만 3천이라 그랬죠. 33만 3천 줄 per 킬로그램이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33이 나오죠. 333줄이 나온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고요. 세 번째 단계는 요거는 이제 물이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상승하는 거죠. 그 질량은 내는 M이고요. 요때는 C 물로 해줘야죠. 델타 T, 요 세 번째 단계 델타 T는 얼마입니까? 0에서 100까지 가니까 100K가 되겠죠. 그래서 0.001 kg에 C 물은 4186 줄 per 킬로그램 K에 그다음에 100K가 되죠. 이것도 뭐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418.6이 됩니까? 세 번째 단계 418.6이죠. 418.6 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것도 잡열이죠. 기화되는 과정이니까 M 곱하기 LV 해주면 되죠. 0.001 킬로그램에 LV가 226만 줄 per 킬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2260이 됩니까? 2260 줄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Q5. 자, 요거는 질량에다가 C에 수증기 해줘야죠. 에다가 델타 T 마지막 단계. 델타 T는 100에서 120까지 가니까 20K가 되겠죠. 0.001 킬로그램에 수증기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수증기 2010이죠. 2010 줄 per 킬로그램 K에다가 끝으로 20K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하면은 2.01에 20 곱하니까 40.2가 되죠. 40.2 줄이 된다. 그래서 총 흡수하는 열의 양은 점 합치면 되죠. 총 Q 총 이꼬로 Q1 더하기 쭉 돼서 Q5까지 5개를 다 대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 보면 답이 얼마가 나오느냐? 3114.5줄이 나옵니다. 사실 요런 경우에는요, 이 보면은 세 자리 이 이제 사실 요 2260에 나와 있는데 큰 자리 여기 0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대충 유효숫자가 앞에 3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1110자리가 유효숫자니까 요래 쓰는 것보다 그냥 3110줄이다 요래 쓰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뭐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잡열이 작용하는 동안은 온도가 변하지 않고 대신에 뭐가 변한다? 상태가 변한다. 그래서 얼음 중에 일부가 이제 물로 점점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변화가 일어난 그 경우에는 잡열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이 이제 흡수되기도 하고 거꾸로 이제 이 열을 제거하면은 열을 뺏기면은 열을 어떻게 뺏느냐는 뭐 방법 논적인 건 뭐 차차 배우더라도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걸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물에서 얼음으로 간다든지 또는 수증기가 물이 된다든지 액화되고 응고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역으로 하면 됩니다. 계산을. 다만 이제 방향이 바뀔 뿐이지 개념상으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자, 여기 이제 이 배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상태 방정식 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라는 것을 도입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라는 건 뭐냐? 문자 그대로 아주 이상적인 기체, 기체는 가스고 이상적이다, 아이디얼하다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라 그러는데 대충 이제 어떤 경우를 우리가 이상기체라 그러냐면은 기체의 밀도가 작을수록 작은 값일수록 작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상적이지 않는 기체는 말하자면 이제 기체 밀도가 좀 뭐 비교적 크다든지 이래 되면은 더 이상 이상기체가 아니게 되는데 문제는 이상기체가 아니면 다루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화시키는 과정에 우리가 너무 이제 어렵게 처음부터 배우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근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체 예를 들어서 산소를 갖다가 이 밀도를 굉장히 크게 하면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지 않는데 좀 이제 희석시켜 가지고 부피는 크고 분자수를 작게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에 가깝게 된다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 딱 주어졌어요. 이상기체다. 자 여기 총 분자수를 라지 n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총 분자수. 그래서 이 분자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 기체들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무시됩니다. 그래서 분자 간 상호작용이 거의 무시된다는 것 하나 더 합시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보다 그냥 무시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약간 있긴 있는데 약간 그냥 무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N개의 이제 분자들이 되어 있는 기체를 이제 다룹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체할 때는 액체를 다뤘는데 요 열역학에서는 기체를 다루는 게 오히려 이 본질적인 이제 앞으로 열역학의 그 법칙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공부할 때는 이 기체를 가지고 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이상기체를 주로 이용할 거예요. 자, 이때 요 기체의 총 부피하고 그다음 압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 요 세 개가 요 이상기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거시적인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거 우리가 사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복잡하겠죠. 그 대신에 V와 P와 T가 어떻게 이제 주어지느냐 이것 가지고 이상기체의 상태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V하고 P하고 T가 이상기체 요 개죠. 요 개의 상태를 기술한다. 근데 P, V, B, T, PT 요 세 개가 독립이 아니에요. 근데 요 세 개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태 방정식이에요. 이게 바로 상태 방정식이라 그러고 우리가 다루는 게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 그러는데 일단 물론 이건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진 식입니다. 실험을 여러 번 해봤더니 PV는 라지 n 곱하기 KT라는 K라는 상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P는 뭐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이죠. 단위가 뭡니까? 단위는 파스칼 씁니다만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파스칼 써도 상관. 그다음 V는 그냥 부피예요. 기체의 부피. 단위는 당연히 미터 3승이죠. 부피. 그다음 라지 n은 분자수입니다. 퓨어 넘버죠. 그러니까 단위가 없죠. 단위 없음.
그다음 T는 절대 온도입니다. 단위가 K죠, 그죠? K. 자, 스몰 K는 요건 이름하여 볼트만 상수라 그럽니다. 요거 단위부터 볼까요? 단위 뭐가 되겠습니까? 요 단위를 요거는 식을 보면 단위를 알 수가 있죠. P하고 V 두 개를 곱한 거 있죠. PV 곱한 거. P는 파스칼이고 V는 미터 삼승인데 P가 뉴턴 퍼 미터 제곱에다가 부피 미터 삼승 곱하니까 PV 곱하면은 뉴턴 미터가 되죠. 그게 뭡니까? 줄이죠. 그래서 PV의 단위가 줄입니다. N은 단위가 없다 그랬죠. T는 K죠. 그래서 스몰 K의 단위는 줄 per 온도 K. 이렇게 됩니다. 줄 per K. 요 K는 요 스몰 K하고 혼돈하면 안 되죠. K는 요 절대 온도의 단위 K죠. 자, 근데 실제로 실험 결과의 K 값은 사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K 값이 얼마냐 하면은 자,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per K 이렇게 주어지는 상수입니다. 볼트만 상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상기체는요. 압력하고 부피가 주어지면 그리고 이제 A는 물론 이제 이건 A는 불변이죠. A는 참고로. 근데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부피는 막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압력을 키우면은 뭐 온도가 줄어든다든지 우리 배웠습니다만은 열을 가해가지고 온도를 상승시키면은 부피가 늘어나죠. 요식 보시면은 V하고 T가 비례하는 거 나오죠. 여기 이제 T를 우리가 절대 온도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온 거죠. 우리 앞에서 그 절대 온도 공부할 때 이 섭씨 온도를 뭐 써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절대 온도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섭씨 온도로 쓰면 이 뒤에다가 또 뭐 꼬리가 막 이게 붙어가지고 식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깔끔하지 않습니까? PV는 large and small KT다. 식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자, 이거 이제 그런 걸 이 식에서 볼 수 있고요. 이산기체의 경우에는 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산소로 이루어진 이산기체든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거든 수소든 상관없이 분자수하고 그 다음에 이 PVT 이제 세 개 중에 두 개만 주어지면 나머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공식이 요겁니다. 그래서 상태 방정식은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성립되는 식입니다. 참고로 이 이제 실험적으로 다 밝혀진 겁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온도를 바꿨더니 부피가 어떻게 되더라. 그걸 쭉 그래프로 그리고 또 뭐 거꾸로 이제 부피를 고정하고 압력을 바꿨더니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뭐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는 이게 여러 가지로 했더니 이런 관계식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PVT 중에 실제적으로 독립되는 개수는 P하고 VT 중 요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나머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독립 변수의 수는 바로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를 뭘로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상기체로 주어진 개의 상태가 어떻게 주어졌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연력하게 등장하는 이제 법칙들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 개가 열 접촉했을 때 어떤 형태로 변하느냐 그런 걸 다루겠는데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셋업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